자본 축적이 경제에 바람직한 일인가 부정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히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니까요.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는 말씀을,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 제발 거기서 관심 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도 정책 당국하고 관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심화되는 원인이 고령화, 또 그 저출산, 네.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경기가 장기간 정체했어요. 그래서 그 고용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엄청 갔어요. 특히 미국으로. 네.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는 한때 반토막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1990년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시작을 해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 우리나라 지금 3만 한 3, 4천 되잖아요. 아일랜드는 이제 당시에는 한 2만 달러 수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아일랜드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다음부터 1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달성한다니까요. 아일랜드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아니,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만 못해요.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만 못해요.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아일랜드처럼 고도 성장할 수 있고, 아일랜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넘었어요. 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속해요. 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10년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와.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 제발 거기서 관심 끄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한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어요. 그것도 수십 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어요. 경제 전문가, 입 달린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다 저출산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관심이 이제 얕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출산율이 높아져요. 지금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아요. 최소한도 서유럽에서는. 네. 이거는 사회심리학에서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자살이나 출산율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수록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심각해져요. 관심을 끄면 이거는 개선이 돼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이군요. 궁금해지는 게 환율이 내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경제 문제가. 환율은 어떻게 내려요? 놔두면 시장에 힘에서 내려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언제부터 올라갔는가 봐봐요. 경상수 흑자 규모가 클 때도 올라갔어요. 대규모일 때도. 심지어는 우리 GDP의 7.4%일 때도 환율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GDP의 7.4%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올라가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사들이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외환 보유고도 해외로 유출시키고 이 짓거리 했잖아요. 국민연금 동원하고 또 한국투자공사 설립하고 국내 다른 금융기관들 동원하고 국내에서 여유자금 좀 있는 데는 모두 다 해외 투자 유도를 했잖아요. 해외 투자를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를 좀 줄이면 되겠네요. 줄일 게 아니라 투자 유치를 해봐야 돼요. 아일랜드가 그 번영을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뭐였냐면 해외 투자 유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해외 투자 유치가 뭐예요?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을 국내로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수가 확장돼서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지죠. 음. 중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 번영에 기틀을 다졌냐고요. 외국 기업 엄청 유치했잖아요. 우리 기업들 수없이 많이 갔잖아요. 나중에 배불러서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에는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는 성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럼 해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가로막는 뭐 어떤 이익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는 지금 해외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국내 금융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니까요. 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해외 투자를 외국 자본을 이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경제 난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그럼 제일 첫 번째 그 세력의 문제는 정부에게 있는 거네요. 정부의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6% 이상 갈 수 있고 지금 국민소득 진즉 5만 달러 넘었다니까요. 제가 이 경제 정책 실패를 자꾸 거론하면 네. 사람들이 제 말에 신뢰를 안 두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심리가 있대요. 이거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수간호사라도 초짜 의사가 네. 잘못된 처방을 주면 그대로 환자에게 그 처방을 실시를 한대요. 그게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칫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이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비 종고의 집단 자살, 이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그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권위를 비판하는 거,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안 먹혀요. 그걸 제가 알면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재앙을 우리 경제에 불러왔다.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누구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 실패가 지속되고 그래서 성장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이렇게 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업은 그 생존에 그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서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에 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네.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피는 희생이에요. 우리 K-팝 가수들 봐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5년에서 7년 동안 기울이잖아요. 네. 그런 피, 눈물, 고통을 지불을 해야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성과도 국민과 기업이 피, 땀,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뛰어난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그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환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할 때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나라가 크게 위기나 뭐 기업이 뭐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직은 우리가 약간 그 베이비를 이렇게 좀 아기를 보호하듯이 아직 인큐베이팅 그런 게 약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은 경상수지가 흑자이지 않은 나라는 펼치면 안 돼요. 그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면서 외환보유를 고갈시키고 외환위기를 일으켜요. 네. 우리가 1990년대에 그랬잖아요.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 번영을 누려요. 이거는 우리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네. 당시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980년대 후반에 10%가 넘었어요.
경상수 흑자가 큰 가운데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건 그때만 그랬냐? 음. 우리 2000년대도 그랬어요. 2001년도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올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2.5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4%예요. 네. 예년에 2배 이상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경상수지가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납하니까 그런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거예요. 물론 2000년대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나 펼치는 바람에 그게 성장률을 낮추면서 큰 성과는 못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성장률을 크게 높이더라도 다른 정책이 그 성장률을 낮추면 그게 뛰어나게 안 보여요. 그래도 2007년도 우리 성장률은 5.4%까지 올라갔어요. 네. 꽤 올라간 셈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 가계부채 억제였어요. 이것도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그 이면을 보면 은행의 가계 대출이잖아요. 가계부채라는 부채 측면만 보면 이거 부정적인데 은행의 대출이라는 이 이면을 보면 은행에 저축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내 저축이 그만큼 쌓여 있으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본이 축적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진국에도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 그리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이제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도 84.7% 불과해요. GDP에. 네. 공식적인 통계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이걸 비교해보면 84.7%라니까요. 세계에서 수준보다 낮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0%, 덴마크, 또 스웨덴 등등은 150% 넘었어요. 그럼 나는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본 축적이 많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40% 겨우 넘었을 때. 네. 근데 이거 억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70%까지 올라가요. 70%대까지. 가계부채 비율 억제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거기다가 정책 처방을 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요. 아까 저출산, 자살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관심 끄면 그게 완화돼요. 경제는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나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환율을 점점 낮춰도 괜찮은 건데 오히려 그때 그냥 계속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유불급이 돼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다는 얘기지만 네. 기업의 경쟁력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데 여기에다가 환율 하락이라는 압력을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래도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네.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50달러짜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200달러짜리를 그렇죠, 개발하는 거예요. 아, 돈 없으면 그 개발 죽어도 못해요. 네. 경상수지 흑자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을 때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 번영이 지속이 돼요. 그럼 소장님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게 아닌가요?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너무 낮다니까요. 그래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럼요. GDP 84.6%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 일본이 약 60%, 그리스가 40%, 스페인이 한 50% 등등. 이 나라들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탈리아도 지금 50%예요. 이탈리아도 경제가 안 좋잖아요. 또 영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가계부채 이게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번에 기준금리 그 동결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 그래서 부동산 조심하라 투자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무리해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에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이런 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총재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 틀렸어요. 그래요?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3년 정도 광풍이 불고 이거 광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년에서 또 1년 정도 이제 붕괴. 그 다음에 장기 정책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이 과정을 우리 경제는 2018, 19, 20 광기, 2021년 패닉, 2022년 붕괴. 아, 맞네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장기 정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기 정체가 그럼 몇 년 정도 아까 되신다고 한 거죠? 주택을 살려면 저축을 몇 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5, 6년 걸려요. 그동안 저축했던 거는 광기 기간 동안에 다 주택 사는데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그 저축이 축적이 돼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년 정도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이 장기 정책기에 주택을 샀다. 그러면 이 빚내서 샀다. 그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보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고. 가계부채 비율은 더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계부채를 늘리려면 자본 축적을 더 많이 해야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퀘스천이 그 서브프라임도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고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달리 봐야 돼요. 뭐냐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원은 2000년도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The Ownership Society라는 정책 구호를 내세워요. 네. 이게 뭐냐면 주택 550만 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서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 주택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 550만 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프레디맥, 페니메이 이런 그 반공사예요. 이 회사들에게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하게 해요.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그 주택 그 매입 자금을 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 두 개 회사를 보고 파생 금융 상품을 대규모로 이제 막 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부도를 담보하는 파생 금융 상품도 개발을 해요. AIG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받아서 국유화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CDS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보험을 AIG가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1등의 보험회사가 그렇게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게 바로 이런 파생 금융 상품 때문이에요. 근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상승을 시켜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이제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부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파생금융상품 가격은 주택 가격 떨어진 것에 몇 배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연달아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었어요.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파생 상품이 없잖아요.
그런 파생 상품이 없으니까. 예,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본 축적 더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가계 대출을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해 준 다음에 남은 돈으로 가게에 대출해 줘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익이 큰 데다 먼저 대출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 축적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이 가계 그 대출로 이렇게 자금이 가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해요. 자본 축적이 많아야 이 가계 대출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뷰가 이걸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학이 네. 자꾸만 한쪽 면만을 보게 해요. 네.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뭐 그러니까 수요 측면만 보면 공급 측면 볼 필요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공급 측면만 봐요.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급 측면만 봐요.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측면만 봐요. 네. 공급 측면은 안 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르크스 경제학도 공급 측면만 봐요. 수요 측면은 안 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계부채를 얘기하려면 그 이면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이 늘어야 한다. 가계대출과 가계부채를 같이 봐야지. 가계대출이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죠.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 축적이 경제에 바람직한 일인가 부정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당연히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니까요. 그 이면을 보면. 그러면 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네. 이번 금융위기만 제발 무사하게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무사하게 벗어나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무사하게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듯이 비관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는 말씀을 제가 제3, 제4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현재 신용 파괴 원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진짜 실제로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거기서 잘 서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